단편소설 갓난 아기의 헝겊신 이건숙. 한밤중 전화를 받고 나는 새벽까지 잠을 설쳤다. 가긴 가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외아들인 내가 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음은 이렇게 말하지만 몸은 자꾸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흐뿌연 어둑 새벽이 방안을 파고 스며들자 다시 전화가 방정맞게 울린다. 마지못해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오빠, 아직도 안 떠났어? 목소리를 들으니 그냥 침대에 있지? 잠에서 덜 깬 것 같잖아. 알았다. 간다. 오빠가 와야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요. 급한 대로 내가 우선 어머니 시신을 양로원 근처 병원으로 옮겼고 제일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 요양원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내쫓아. 다른 노인들이 보면 마음 상한다고. 어서 꽃장식도 해야 하고 영정사진도 만들어야 하고. 하나뿐인 여동생의 잔소리에 나는 수화기를 팽개치고 마지못해 이불자락을 젖히고 일어나 앉았다. 진짜로 거기 가기가 몸서리 쳐질 만큼 싫다. 침대 위에 멍청히 얼마간 앉아있는 동안 몸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다. 다시 전화벨이 방정맞게 울린다. 빨리 와요. 오빠가 와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한 유물도 넘겨주니까 어서 와요. 이번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여동생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유물이라니 무얼 남겨줄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내 방랑생활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고 내 불행의 근원도 바로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던가. 그런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니 가보긴 해야 하지만 마음은 영 그 반대로 달린다. 천천히 마지못해 일어나 대강 머리를 매만지고 버스를 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척 정분이 좋았다. 내가 태어났을 적에 아버지는 날마다 아기인 나를 목마 태우고 얼려대면서 부엌일로 바쁜 어머니를 웃겼다고 한다. 우리 태수 몸집을 보라고. 이거 완전 장군감이야.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머리 하나는 더 클 거야. 전국 우량한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감이 틀림없어. 지금은 그런 대회가 없어져서 참 아쉽다. 이걸 보라고. 이 녀석의 떡 벌어진 어깨 골격이 한 자리 할 놈이라고. 아이쿠, 그러다 아기를 놓치면 목이나 허리 다쳐요.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놀아요. 어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해 아기인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수치 많은 검은 머리카락이 신기하다고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머리칼은 보통 아이들하고 사뭇 달랐다. 먹물보다 더 검고 송충이처럼 숱이 많아서 이마를 덮고 눈까지 가릴 지경이었다. 아무리 봐도 갓난아이의 머리털이 아니다. 게다가 내 머리칼은 시냇가 논두렁이나 밭둑 양지 바른 곳에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뱀밥인 쇠뜨기처럼 밤 사이에도 퍽퍽 길어졌다. 이런 내 두 발을 놓고 내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처럼 우리도 태수를 나시린으로 기릅시다.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털이 많은 것이 꼭 삼손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를 오랫동안 낳지 못한 마누아의 아내처럼 나도 6년이나 기도하고 태수를 얻었으니 귀한 우리 아기가 삼손과 비슷하지요. 나시린이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니 얼마나 쉬운 일이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태수의 아명을 삼손이라고 짓고 집에선 그렇게 부릅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좋아 좋아. 당신은 참으로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간단 말이야. 아버지의 칭찬에 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 전신에 행복이 넘쳤다. 해서 나는 부모님 자신들의 바람으로 삼손이 되었고 내 머리는 태어나서부터 깎지를 않고 여자아이처럼 길게 등 뒤로 길러서 너풀거렸다. 이렇게 특이하고 귀한 내 머리털이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주위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여자아이라고 내 머리를 놓고 놀려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머리를 깎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까짓것 이발소에 가서 가위로 썽둥 잘라내면 끝장인 것을 놓고 삼손이요 나시린으로 자란 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발소에 가서 나를 의자에 앉히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쳐대는지 머리를 깎지 못하고 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몇 번을 되돌아왔다. 그만큼 나는 허리에까지 길어진 내 머리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대항했다. 어머니는 머리 깎기 싫어하는 아이의 심정을 달래는 요령이 있다고 소문난 노련한 이발사나 미용사를 찾아다녔으나 어느 누구도 내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혀를 내둘렀다.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리고 교회에 가면 유년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삼손의 거대한 힘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라고 들어왔다. 나도 삼손처럼 되려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서 등 뒤로 치렁거려 머리를 빗을 적에 아프고 귀찮아도 참아왔는데 이걸 자르겠다니 말이 되는가?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갈 적에 머리를 둘둘 말아서 머리 위에 얹고 모자를 쓰고 다니겠다고 우길 정도로 어린 나이에도 나는 머리를 자르는 문제에 대하여 예민했고 목숨을 걸 정도로 결사적이었다. 이런 나를 무시하고 나의 생명과도 같고 내 몸 지체인 귀한 머리를 내가 깊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댕강 잘라버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경스러운 내 얼굴이 화장실 거울에 나오는 걸 보고 나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며칠 말을 못할 정도였다. 아마 그때부터 내 방랑 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지우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녀 온 가족이나 심지어 이웃까지 동원되어 나를 찾아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 허락도 없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머리털을 댕강 잘라버린 어머니가 싫었다. 유치원 다닐 적부터 나는 멀리 집을 등지고 혼자 무작정 도시의 미궁 속을 쑤시고 돌아다녔다. 가족들은 이런 나를 찾으려고 경찰서로 수없이 드나들 정도였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을 보여주기 위한 내 몸과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방랑 생활이 일찍 마무리되었을 터이지만 내가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나는 온전히 어머니 손에 의탁해야 하는 처지였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하지만 내겐 이게 기막히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속을 푹 곰게 만들까 하는 것이 내 속내였다.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불량 아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녔다. 사사기를 읽어보니 삼손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타고난 바람둥이였다는 점이 나를 충동질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잘 길러낸 좋은 부모의 속을 끓이는 일로 삼손은 여자들을 건드렸다. 그것도 모두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이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털을 싹둑 잘라내버린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같은 악녀들을 사랑했으니 어찌 보면 어머니 속을 끓여주는 나보다 더 심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학교에서 들어 배웠고 영화로도 본 적이 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인 삼손이 부모가 싫어하는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나대면서 재미있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결혼시켜달라고 부모 속을 썩인 점이 나를 매료했다. 그 점을 본받아 나도 일찌감치 길거리 여인들을 데리고 다녔다. 창녀 출신이거나 후레자식이 되어 가정을 등진 남자들을 후리는 불량한 여자아이들이 내 관심의 주축을 이뤘다. 나쁜 짓을 골고루 다 해대서 어머니 속을 끓여주는 것에 나는 쾌감을 느꼈다. 이러니 소년원을 드나들다가 나중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교도소에 몇 번 다녀와서 별이 5개나 된다.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두었다면
아마도 나는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운동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내 체격은 수준을 넘을 정도로 우람하고 실팍했다. 권투 선수나 아니면 올림픽에 출전한 역도 선수가 되어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녔을 터인데 어머니가 내 앞길을 막은 셈이다. 나도 몰래 도적처럼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머리를 잘라버려 내 힘의 근원을 차단했으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만 할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비벼대며 행패를 부릴 대상을 잃은 꼴이 되었다. 긴 세월 어머니는 울며불며 나를 따라다니면서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뒷바라지했고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등이 휠 정도였다. 나중에 가진 재산을 몽땅 나 때문에 날려버려 어머니에게 남은 것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여동생의 넋두리에서 수없이 들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양로원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빈손으로 가버린 것이 확실한 판에 나에게 줄 유물이 있다니 그게 무엇일까? 혹시 나를 위해 몰래 숨겨둔 통장이나 시골 구석에 감춰놓은 땅을 유산으로 주려는 것일까? 아니다. 아마도 마지막 감추고 있는 비장의 카드로 내 인생에 딴죽을 걸려고 큰 빚 뭉치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했다. 그만큼 어머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병원이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며 시간을 낭비하고 빈소에 도착했을 적에는 이미 흰 국화꽃을 두른 영정사진도 만들어 놓여 있고 조촐하니 꽃장식도 해놓은 상태였다. 안을 들여다보니 빼곡하게 앉은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순간 내 속에 부하가 끓어올랐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어머니가 죽은 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다. 내 힘의 근원을 차단한 여자,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영정사진을 팽개치고 꽃들을 내 발밑에 깔아뭉개고 악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싶은 충동이 확 끌어올랐다. 내 속 무의식 깊은 데까지 삼손을 닮은 기질이 뿌리내려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사고를 칠 적마다 나는 삼손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내심 으쓱해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나는 삼손에 비해 세 발에 피었다. 딥나라는 여자로 인해 부하가 치민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었다. 마침 가을거지를 할 시기라 들판에 널린 곡식당과 아직 배제 아니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몽땅 불살라버린 요란한 그의 기상이 가상스러울 만큼 나와 너무나 비슷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삼손의 늠름한 모습은 내 모델감이었다. 해서 내가 모든 그 학스러운 행패를 부릴 적마다 삼손의 모습을 시네마스코프로 떠올리며 삼손의 연기를 얻어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동녀가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밀어버리자 힘이 없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버려 맹인을 만들었다. 그리곤 개처럼 목을 메어 끌고 가사로 내려갔다. 삼손을 놋줄로 묶어 옥에 가둬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 재주를 부리라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처럼 삼손도 머리털이 잘려 힘이 없어지자 당하는 고통이 나와 너무 똑같아 동질감을 느껴왔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삼손처럼 다곤신전에 두 기둥을 잡고 마지막 힘을 써서 신당을 무너뜨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일만 남았다. 학교나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삼손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했을 터이니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삼손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의 흉내를 내면서 내 생의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사막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총기 난사는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 나란 사람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속임수로 머리털이 잘린 순간부터 뜨거운 불못처럼 끓어오르는 파괴 욕망과 행패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잠이 깊이 든 나를 속이고 머리를 잘라버린 것을 알고 내 속에서 끓어올랐던 최초의 파괴 본능은 토네이도의 중심이나 화산의 심지보다 더 강력했다. 유치원생이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닥친 엄청난 강진이어서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던 바로 그 충동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사고를 칠 적마다 이런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깨부수고 난리를 치곤 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다가왔다. 아무튼 나는 삼손처럼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살았을 터인데 어머니 탓에 망한 인생이다. 내 머리털을 그냥 두었다면 나는 분명히 힘을 쓰는 면에서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고 있을 터인데 말이다. 부글거리는 마음을 애써 눌러가면서 나는 빈소 안으로 들어가 무례하게 그들 사이에 떡 버티고 앉았다. 찬송을 부르던 교인들은 나를 보더니 다정하게 웃으면서 내 앞에 프린트된 예배 순서지를 놔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고인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것이라면 이건 가면을 쓰고 속내를 감춘 짓이니 나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 된다. 울컥 치미는 충동적인 폭력 의도가 저들의 부르는 찬송의 은은함으로 살그머니 살살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사그라졌다. 한 번도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으니 저들이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란 안도감이 거친 내 심사를 잠재우고 은은한 찬송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갑자기 내 등을 세차게 때리는 손길을 느꼈다. 나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이었다. 찬송이 끝나자 전체를 향해 여동생이 나를 소개했다. 여기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제 오빠가 멀리서 이제야 왔습니다. 그러자 첩첩이 둘러앉은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쳤다.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 늘 기도줄을 잡고 밤을 새우게 했던 바로 그 아들이구나. 아이쿠, 저 기상이 씩씩하고 참 잘생겼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법이야. 타향살이에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이네요. 늠름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요즘 아들이란 다 쓸데없는 자식이 아닌가?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조금 덜난 아들은 장모의 아들인 세상에 멀리서도 어머니를 기억하여 장례식에 달려왔으니 참으로 효성스러운 귀한 아들이군요.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김권사는 아들이 5인데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외국에서 장례식에 늦지 않게 이렇게 오다니 참으로 좋은 아들을 우리 송 권사님은 두었군 그래. 아이쿠 부럽다 부러워. 저들의 자자한 칭송과 과도한 찬사에 밀려 나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아들처럼 행동해야만 되었다. 하긴 외모로는 키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지고 흐여멀건 얼굴이 잘생긴 측에 속하니 행동만 잘하면 멋진 남자로 뵐 것이다. 나를 특출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 저들에게 특권 계급에 속한 송권사의 귀한 아들이란 점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행동을 조신하게 해야만 했다. 우위로 예배가 끝나가고 있었다.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찬사는 정말로 놀라웠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하루도 집에서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강단 밑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던 기도의 어머니였던 점을 강조하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써버린 모정에 대한 깊은 사랑이 설교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내게 쏠리면서 그들이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어깨가 으쓱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 5번도 더 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모임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통에 나는 어머니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내 어머니 송미숙 권사는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 저들의 주된 찬사의 내용이었다. 교회 사람들에게 떠밀려 어머니를 화장하여 교회 묘지에 묻고 돌아선 나는 사흘 동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신비스러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머리가 휑했다. 그전과 다른 점은 사방이 횡댕그렁하니 빈 것을 느꼈다. 왠지 외롭고 서럽고 마음 한구석이 썰렁했다. 이건 처음 느껴보는 심정이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되는데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들은 설교와 찬송 탓인지 술도 당기지 않아서 나는 여동생이 퉁명스럽게 건네준 어머니의 유물상자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에 나는 버스가 서는 중간 지점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 급하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 든 것은 어머니가 언제나 신주 단지처럼 오했던 갓난아기의 헝겊신이었다. 아마도 만들었을 당시 백옥처럼 희었을 헝겊 신발이 여러 번의 세탁과 세월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빛바랜 명주처럼 누렇게 들떠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이었다. 나는 헝겊신을 신경질적으로 두 손으로 뭉개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겨우 이걸 유산이라고 나에게 주다니. 끝까지 어머니는 내 딴죽을 걸고 가는 모양이다. 갓난아기 헝겊신은 거실 장식장에 소중한 보물처럼 장식을 해놓아서 내가 무척 싫어했는데 이걸 또 나더러 간직하라고 주다니. 어머니의 사악한 심보에 간신히 잠재웠던 유년 시절의 충동적 반항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나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니 버스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차를 타려는 순간 아가의 헝겊신을 여기 쓰레기통에 버리느니 집에 가지고 가서 가위로 가루가 될 만큼 조각을 내서 태워버려야 내 심사가 풀릴 것 같았다. 급하게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서 아기의 헝겊신을 찾아 상자에 찔러놓고 버스로 향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 그동안 치우지 못한 방안이 난장판이었다. 청소를 한답시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간 잊고 있던 어머니의 유물 상자가 눈에 띄었다. 가위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찾아도 가위가 눈에 띄지 않아서 또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은 사사건건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언제나 딴죽을 걸어 나를 골탕 먹인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만원권 한 장이라도 주지 어린 시절 잠깐 신겼던 헝겊신을 유물이랍시고 주고 가는 어머니의 속마음이 너무 추하고 미워서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유명세를 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나를 삼손이라고 아기 시절부터 불러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람도 바로 어머니였다. 나를 데리고 해사를 부린 것이다. 나를 이 꼴로 만든 어머니가 미워서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가위를 찾으면 나중에 100조가 더 되게 아기신을 조각내서 화풀이를 하리라 다짐하며 헝겊신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유물상자를 찌그려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는데 발밑으로 다 뚝 떨어지는 사륙배판 그게 누런 봉투가 있었다. 그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질까 하다가 돈이라도 몇 장 넣었기를 기대하면서 만져보니 도톰한 공책이 손에 잡혔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헝겊신과 나란히 놓아두고 방바닥에 대자를 그리면서 누워버렸다. 5월이건만 등을 타고 오르는 한기에 몸이 떨려 침대로 올라갔다.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면서 특권층으로 살아야 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행패를 부릴 대상을 잃은 것이 썰렁했다. 기사가 달린 외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차문도 내 손으로 열지 않을 정도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사람들의 괴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진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고 있자니 괜스레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왔다. 창문을 통해 뒷산의 아카시아가 강한 향내를 뿜어냈다. 멍청이 누워있으니 침대 위에서도 우스스한 한기를 참을 수 없어 손을 맞잡아 무릎 사이에 찔러놓고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옆으로 누웠다. 갑작스럽게 그 노트에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써놓았을까 하는 호기심이 솟구쳤다. 혹시 만에 하나
어디엔가 나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토지의 주소를 적어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 벌떡 일어난 나는 아기 헝겊신과 나란히 놓아둔 공책을 들고 다시 침대에 누우면서 이불자락을 가슴까지 덮었다. 토지가 아니면 혹시 도심지의 변두리에 별장처럼 화려한 주택을 유산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그만큼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할아버지의 유산도 엄청났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으니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 도심지의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도 아들인 나를 위해 돈을 아끼면서 무료 양로원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칭송 속에 어머니는 가난을 초월한 당당함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마살을 째뿌리고 느린 동작으로 공책의 첫 장을 넘겼다. 마치 탐정책을 읽는 것처럼 헝겊신이 모티브가 되어서 엄청난 유산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세월로 인해 끈적해진 종이의 촉감을 애써 무시하면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기록한 어머니의 육아일기였다. 별것이 없었다. 누구나 아기를 기르면서 체험했을 어피스트한 여자의 마음이 나열되어 있었다. 간간히 눈물 자국이 있어 글씨가 흐려지고 잉크가 번져 있어 대충 몇 줄씩 뛰어넘으면서 읽었다. 내가 5살 적의 일기는 전 페이지가 온통 눈물로 흐려져서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다. 어머니의 눈물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눈물을 함께 쏟았는지 물 속에 텀벙 빠뜨렸던 것처럼 공책의 한쪽이 온통 주글주글 오그라들어 있었다. 그 얼룩진 부분을 읽어가던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했다. 거기엔 이 헝겊신에 대한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우리 기도의 아들인 삼손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의사는 말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적이 없는 위기병에 걸렸다고 한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터이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원한다면 안정제 주사를 놔주겠다고 한다. 모든 조치를 거절하고 어린 삼손을 안고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정을 넘기면서 삼손이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 부부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침 삼손이 태어나서 신었던 헝겊신이 서가에 놓여 있었다. 내 손수 술을 놓고 만든 헝겊신이라 버리지를 않고 고이 간직한 것이다. 우리 부부는 신발을 한 짝씩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훈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간 아들의 채롱에 빠져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시고 목숨만은 돌려주세요. 살아서 숨만 쉬어도 좋으니 곳곳에 호흡 있게 해주세요. 의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만이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저희 부부는 압니다. 이 아들을 우리 무릎 위에 앉혀주시고 겨우 5년만 보게 하시고 다시 데려가지 말아주셔요. 밤새워 우리 부부는 전신이 땀에 푹 젖도록 울부짖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신발은 눈물과 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날이 새면서 창문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죽어 있어야 할 삼손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곳곳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고 있었다. 이마 위에 손을 대보니 열도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처럼 뺨에 핏기가 발그스레하게 돌아왔다. 아들은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의사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기도의 눈물과 땀으로 푹 절은 헝겊신을 하나님이 베푼 이적의 징표로 삼아 그걸 가문의 귀한 보물로 삼기로 했다. 억만금 나가는 집문서보다 더 귀한 유물이요 유산이 된 셈이다. 어머니의 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있었다. 내가 살아난 것이 부모의 기도 탓이고 더구나 이 신발이 그 징표라니. 알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 가슴과 머리를 짓이기고 지나갔다.
이 신발이 휴게소의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던 이 헝겊 신발이 내 생명의 징표라고. 나는 텔레비전 옆에 놓아둔 아가의 헝겊신을 와락 가슴에 끌어안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관통해 흐르는 찌르르한 진한 물결이 나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다곤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젖먹었던 힘까지 다 쏟았던 삼손처럼